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합격메이트 D라인 송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소화기에 이어서 호흡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는요, 단순하게 숨 쉬는 거 이렇게만 연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우리가 호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호흡기의 구조,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호흡의 기본 원리에 있어서 호흡을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폐호흡, 하나는 조직호흡. 나는 그냥 숨 쉬는 거 하나뿐인데 왜 두 개씩이나 있는 거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체를 나무에 비유하고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를 기름에다 비유를 해볼게요. 나무에다 기름을 붓고 태우면 활활 잘 탑니다. 그죠? 음식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해서 제 몸을 움직이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나무가 불에 탈 때를 생각해 보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불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렇죠? 즉 우리의 몸도 활활 타고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공급돼야 된다? 산소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산소가 많이 공급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켜서 활활 태울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더 큰 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공급하면 산소를 많이 공급하면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고 흡연하시면 안 된다. 운동선수는 금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자, 흡연을 하시게 되면 우리 폐 환기량이 떨어진다. 폐 환기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인체에 산소 공급이 적어진다는 이야기. 산소 공급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덜 타죠. 타는 게 에너지 발생량이 훨씬 적어집니다. 힘을 발생시키는 게 훨씬 적을 수밖에 없으니 흡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체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꽤 큰 거죠.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우리 호흡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면 다시 말씀대로 폐호흡과 조직호흡이 있었는데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구멍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는 구멍이 바깥쪽, 우리가 폐호흡은 다른 말로 호흡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쪽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외호흡. 자, 반대로 조직호흡은 우리 몸 안에 조직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내호흡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폐호흡과 조직호흡을 봤을 때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가 우리 비강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게 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건 심장인 거예요. 자, 우리 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폐 안쪽에 가느다란 세기관지라는 게 있고 끝에 폐포라는 게 달려있어요. 이 폐포 쪽에 산소가 이제 가득 차게 되면 이 폐포와 이 혈관 사이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던 산소를 혈관에 주고 여기에 혈액 속에 있던 노폐물을 이 폐포가 받는 구조인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스 교환이 일어나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폐호흡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걸 기억하실 때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다. 우리가 단순하게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거. 우리가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그냥 환기라는 표현을 써요. 공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창문 열어서 공기 들어왔다 나갔다 뭐라고 불러요? 환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호흡은 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이다. 산소와 이산탄소의 교환이다. 우리가 이걸 호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 폐를 돌고 신선한 산소를 가득 품은 혈액이 우리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에서 혈액을 펌핑해가지고 전신으로 보내요. 자, 전신으로 보내서 곳곳에 있는 장기들에게 이 혈액, 산소와 영양소 둘을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럼 산소를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직 속에다가 뭘 전달해주고? 산소를 전달해주고,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는 이 산소를 가지고 열심히 움직여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나무 태우고 나면 뭐 생겨요? 재가 남죠. 재, 쓰레기를 우리 혈관으로 다시 전달해주고 얘는 그 재를 가지고 다시 이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심장에서 다시 폐로 보내가지고 교환하는 거야. 아까 가스교환. 이제 가스교환이 두 번 일어났어요. 자, 어디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하나. 우리가 폐호흡. 자, 그리고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 아까 여기에서 또 한 번 일어났죠. 우리 몸 안에서 한 번. 이 두 번의 가스 교환을 우리가 폐호흡, 조직호흡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두 폐호흡과 조직호흡, 이 두 호흡이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몸을 태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우리가 호흡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호흡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호흡의 시작은 일단 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코에서부터 시작이다. 일단 코로 공기를, 산소를 쭉 들이마시면 우리 인두로 갑니다. 자, 인두가 어디냐면 요 녀석이 인두예요. 여기 우리 그 갈라지는 곳, 공기와 음식물의 공동 통로. 우리 식도와 기도가 갈라지는 분기점, 거기가 우리가 이제 인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성대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여기는 우리가 후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인두 바로 아래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관, 트라키아,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 요 녀석이 우리가 기관지, 브론커스, 기관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우리 그 가느다란 나뭇가지들처럼 쭉쭉 뻗어 있는 거 있죠? 말 그대로 가느다란 나뭇가지. 그래서 새 기관지, 가느다란 새 기관지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이 새 기관지 끝에는 공기방울들이 막 달려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알베올라 폐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고요. 폐포가 마치 이게 여러분 한쪽 폐에만 약 100만 개 이상 존재하고 있어요. 뭐 엄청 많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가령 70세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폐의 상태에 비해서 30% 정도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70세 때 여러분 폐의 기능은 흡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70% 정도다. 근데 이제 흡연도 많이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의 건강도 항상 신경 쓰셔야 된다. 대기의 질도 안 좋은, 매연이 많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셨다 그러면,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어쨌든 우리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처음부터 어디서, 우리가 비강부터 시작, 그리고 그 다음이 인두, 그 다음이 후두, 그 다음이 기관지, 마지막이 어디예요? 폐포. 여러분 꼭 폐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폐포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호흡의 기본 개념과 호흡의 구조에 대해서 기본 구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녀석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 메듈라 연수예요. 앞에서 연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강쯤인가요? 그때 우리가 연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자, 우리가 뇌 구조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대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소뇌가 있어요. 대뇌, 소뇌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가운데 우리 시상하, 뇌하수체, 시상, 중뇌 이런 게 전부 다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뇌와 소뇌 사이에 있다 그래서 사이 간자를 써서 간뇌 이렇게 부르고, 간뇌하고 여러분 뒤통수 쪽에 뭐가 있냐면 얘가 연수예요. 이 간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연결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뇌를 연결하는 다리다라고 해서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수에서 아래쪽으로 쭉 연결되는 거는 척수구조. 이런 구조로 뇌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뒤통수 쪽에 뭐가 있다고요? 연수고요. 자, 이 연수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중추다? 호흡 조절 중추다. 여러분과 숨 쉬는 거 평상시에 의식하고 사시나요? 물론 의식을 하면 내 호흡 수 내가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내가 숨 몇 번 쉬어야겠다 의식하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호흡은 이 연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통제해요. 자, 어떻게 통제해요? 우리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제가 지 멋대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m를 뛰었다. 그럼 호흡 가빠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숨 빨리 쉬어라. 누가 통제해요? 이 연수가. 알아서 여러분 숨 쉬는 걸, 여러분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빨리 쉬게 만들고, 산소가 많으면 천천히 쉬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이 연수가 하는 거고, 잠깐만 추가해보자면, 이 연수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생명진추라는 표현도 써요. 그런 점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가자면, 즉, 이 연수는 우리가 호흡만 조절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장 뛰는 거, 여러분들 혈관 뛰는 거, 뭔가를 삼키고 토하고 하는 거, 이런 반응들도 전부 이 연수가 통제합니다. 여러분들 혈압 올라가면 손 어디로 가요? 뒤통수로 갑니다. 자, 뭘 보호하기 위해서? 연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인 거죠. 자, 그래 이 연수는 호흡조절 중추이면서 다른 말로 생명 중추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호흡하실 때, 한 번 호흡하실 때는요, 약 500cc 정도의 산소를 들이키십니다. 깊이 심호흡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흡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500cc 생수통 하나, 거기에 들어있는 공기 정도를 여러분들이 쭉 들이키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그러죠? 숨만 쉬어도 배가 부를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게 화학 수용체가 혈중의 CO2 농도를 감지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뭔 말이냐면 우리 혈관 안쪽에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 곳곳에 뭐가 달려있냐면 CCTV가 달려있어요. 혈관 곳곳에 CCTV가 달려있고, 자, 여러분 여기 혈액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 혈액 속의 탄소의 농도, 산소의 농도, 얘를 이 CCTV가 전부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자, 여기를 지나가는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이 CCTV가 어디로 보고하냐면 연수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연수에서 너무 많네.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자율적으로 통제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연수가 이런 걸 통제한다는 거고, 이 화학 수용체라는 건 그냥, 이거 CCTV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억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이거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요. 산소를 쭉 들이마셨을 때, 이 산소는 아까 이동 순서 한번 짚어보고 할까요? 자, 비강, 코로 들어와서 우리 인두로 넘어갑니다. 인두에서 후두로 와요. 자, 후두에서 어디로? 기관지를 거쳐 쇠기관지, 그리고 최후로 어디까지? 폐포까지 들어와서 이 산소가 가득 찹니다. 자, 들이마신 산소가 이렇게 폐포에 찼어요. 그러면 이 폐포에서 폐포하고, 자, 뭐하고 사이에서?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서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가스 교환이 일어나면 이게 우리 몸 곳곳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산소는 지 혼자서는 못 갑니다. 자, 누가 데려다 줘야 돼요? 택배기사님이 필요합니다. 택배기사님이 누구예요? 헤모글로빈이에요. 이 택배기사님이 헤모글로빈이에요. 이 헤모글로빈이, 마치 택배기사님이 저한테 소중한 상품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듯이,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꼭 필요한 장기들에게 가서 직접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지 혼자서는 못 움직여요. 누구랑 같이? 헤모글로빈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빈혈이다. 빈혈의 뜻은 뭐겠어요? 혈액이 헤모글로빈 부족해서 우리가 호흡은 하더라도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뜻인 거죠. 빈혈의 증상이 어때요? 몸에 힘이 없고 머리 어지럽고. 자, 뇌로도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 신체에도 장기들에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몸에 힘이 없고 기능 떨어지는 거죠. 산소 공급이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이 헤모글로빈 뇌하고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물과 결합합니다. 자, 누구랑 결합해요? 이산화탄소는 물이 혈액을 구분해 보면 혈액은 기본적으로 혈구와 혈장으로 나뉩니다. 혈구야 뭐 적혈구, 백혈구, 해소판 이런 애들인 거고, 혈장, 이 녀석은 95% 이상이 전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혈장 성분들과 결합해서 이동해서 중탄산염 형태로 이동하는, 잘못됐네. H2가 아니에요. HCO3- 이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합한 거 보시면은 H는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하나, O 두 개 하나 더하니까 세 개죠. 그래서 HCO3-고 여기서 H이온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H가 수소이온인 거고, 갑자기 느닷없이 화학 시간이 돼버리는데,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그걸 정하게 됩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산성, 염기성,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성을 이야기할 때, 방금 제가 이산화탄소 이동하면서 남는 거 있었죠? 뭐 남았어요? H, 수소이온이 하나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고 좋은 게, ABGA라는 걸 조금 체크하고 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동맥혈 가스 분압 검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보통 체열하실 때, 여기 정맥에서 이렇게 피 체열하시는 거, 혈액 체열하시는 거,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건데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BC라고 부르는 검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적혈구, 백혈구, 해소판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우리가 정맥이 아니고 동맥에서 굽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여기 요골 동맥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주사기를 어떻게 그냥 90도로 세워서 톡 꽂아요. 정맥혈 체열 같은 CBC 체열 같은 경우야 여러분들 시키겠지만 요 동맥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실 필요는 별로 없는데 단지 이제 이걸 뭐 검사 준비라든지 아니면 검체물을 가지고 임상병리실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니까 일단 ABG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ABG의 검사 결과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즉 정상 수치 판별은 하셔야 된다. 자, 여기서 정상 수치를 판별할 때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수소이온의 농도 가지고 우리가 산성, 알칼리성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pH가 7.35에서 7.45 사이로 나오면 정상입니다. 우리가 pH가 7일 때가 중성이에요. 얘가 물입니다. 물이 중성인 거고 pH는 7 나와요. 얘보다 숫자가 크면 산성이고요. 7보다 숫자가 작으면 알칼리성이에요. 위 4는 그러잖아요. 그죠? 위 액은 산성. 얘를 검사를 해보면 pH가 2에서 2.5 정도 나옵니다. 강산이죠. 숫자가 작으니까 7보다. 자, 우리 대장 같은 경우 대장액을 보면 pH가 8에서 8.4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강 알칼리인 거예요. 뭐 이런 정도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PaO2, 여기서 P가 이제 농도를 말하는 거고, O2는 산소를 말하는 거죠. 자, 산소의 농도는 여러분들 80에서 1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O2. 자, 요거는 이산화탄소의 농도예요. 얘는 35에서 45 정도 나옵니다. 중탄산염 있었잖아요. 중탄산염은 HCO3- 얘 같은 경우는 22에서 26ml 에퀴벌런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정상 범주 수치 꼭 체크해 놓고, 예전에는 여기 이제 자주 나오던 시험 문제는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여기 정상 수치 정도는 아셔야 된다 판단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 문제에서 종종 최근 보이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건 몰라도 그냥 정상 범주 수치 정도는 우리가 체크하고 가자. 그다음에 여기서 호흡성 산증이냐 호흡성 알칼리증이냐 그거 구분할 때 여러분이 이거 정상 수치를 아신다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자, 호흡성 산증이라고 한다. pH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져요. 즉 요게 아까 이거 제가 거꾸로서 표현을 드렸네요. 7보다 숫자가 크면 알칼리성이고요. 7보다 숫자가 작으면 산성이에요. 요거 서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순간 어디에서는 안 그러는데 요즘에 간혹 혀가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pH가 낮아지는 게 아까 산성이다. 산성 알칼리성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를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를 산성이라고 보세요. 산소는 알칼리성, 산소는 산성입니다. 자, 그럼 호흡성 산증은 뭐가 높아지는 거?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45보다 큽니다.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과도하게 높은 상태예요. 그게 호흡성 산증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호흡성 알칼리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체내에 뭐가 과도하게 많은 상태? 산소가 알칼리라고 했잖아요. 얘가 100보다 숫자가 커버린 상태 검사를 봤더니 이게 호흡성 알칼리성입니다. 자, 근데 알아야 되냐? 호흡성 산증이신 분하고요, 호흡성 알칼리증이신 분하고 두 분이 병원에 왔는데 증상이 똑같아요. 자, 이분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을 못 하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체내에 산소가 너무 많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적다 보니 반대로 이걸 뱉어내기 위해서 이분은 들이마시기 위해서 두 분 다 과다호흡 양상을 보입니다. 이유는 다르죠. 이분은 들이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지는 거고 이분은 뱉어내기 위해서 호흡이 빨라지는 거고. 자, 어쨌든 두 분 다 숨을 몰아쉬고 하는데, 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다짜고짜 산소 없나 보다. 산소 줘버렸어요. 이분은 살아요. 그죠? 이분은 살아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니까 산소 공급해주면 살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산소가 많아서 문제인데 거기다 산소를 또 줘버린다? 죽습니다. 이분. 알겠어요? 자, 그럼 이분과 이분의 증상이 똑같은데 어떤 분은 산소를 주고 어떤 분은 산소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 구별 어떻게 해요? 요거 해봐야 하는 거예요. 요거 해봐야. 요 검사를 해봐야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할 수 있을 건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ABGA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정상 수치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사성 산증과 대사성 알칼증이 있는데요. 요거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조금 이해가 좋습니다.
자, 하나는 설사, 구토. 자, 여러분들 우리 설사를 한다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제가 대장은 알칼리성을 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설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장 알칼리성을 띠는데, 설사 다 빠져나가 버렸네, 알칼리성이. 제 몸에서 알칼리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 제 몸은 어떻게 돼요? 산성화 돼버리죠. 그죠? 설사가 심해지면 제 몸이 산성화되니까 이게 뭐예요? 대사성 산증이다. 자, 구토를 많이 했어요. 구토를 마시면 제 몸에 있던 위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 몸에 산성이 다 빠져나갔네요. 균형이 깨졌어요. 그러면 제 몸이 어떻게 돼요? 알칼리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사성 알칼리증이라고 부르다. 근데 증상이 똑같아요. 자, 설사를 많이 했을 때, 구토를 많이 했을 때, 둘 다 몸에 힘 쭉쭉 빠지고 어지럽고 손 덜덜 떨리고 증상 보이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가 저 설사했어요, 구토했어요 말을 해준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사성증이구나 알칼리증이구나 구별을 쉽게 하겠는데, 자, 환자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해서 구토를 너무 심하게 해서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아까 ABGA 같은 거, HCO3- 중탄산염 요 수치 가지고 판별합니다. ABG 수치 가지고 판별하는 거고, 요거 외울 때 대사성 산증은 그냥 살짝에 생각하시면 되고, 대사성 알칼리증 그러면 구토 증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만 판단하고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폐활량, 폐용적을 비교를 할 때 아까 제가 일회 호흡량이 약 500cc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폐활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4,800에서 5,0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폐활량은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여러분들이 최대로 들이마셨다가, 여러분들이 최대로 내뱉었을 때, 그걸 더한 게 전부 폐활량인 거고요. 자, 우리 폐가 있다고 볼게요. 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풍선 연상하세요. 풍선을 연상하시는, 자, 풍선에 이제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을 불려고 하면 힘들어요. 폐에는 항상 일정량의 공기가 차 있습니다. 바람이 다 빠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장기량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1200 정도 나와요. 1000에서 1200 정도 나오는데 1회 호흡할 때 요 양이 500cc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최대로 들이마셨다가 최대로 내뱉느냐.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요게 폐활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 1회 호흡량, 최대 호흡량, 최대 호흡량, 장기량 이런 것들을 주고 여러분들 폐활량을 찾아라, 뭐 또 총 폐용적을 찾아라, 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키포인트로 두셔야 되는 건 얘예요, 이게 장기량. 장기량까지 더해버리면 총 폐용적이 나오는 거고, 장기량 빼면 폐활량이 나오는 거. 나머지를 다 더하면 폐활량이 나오는 거고. 뭐 계산하는 게 그다지 어렵거나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체크해놓고 가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폐활량 총 용적들 뭐 요런 정도. 그럼 여기 남아있는 요 공간이 아까 뭐다? 이게 장기량이다. 여기 한 1200 정도 나온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임상적 호흡 양상을 잠깐 살펴보면 정상 호흡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12에서 20회까지, 그리고 20회보다 빠르면 비호흡, 12회보다 느리면 서호흡, 이렇게 부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호흡 곤란 증세를 물어보는 게 간혹 있는데, 자, 여기서는 요거에 주목하세요. 자, 호흡 곤란은 뭐 사용하는 거? 무호흡근의 사용. 요 표현에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실제 시험 문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환자분이 과다 호흡을 하면서 부호흡근까지 사용하고 있다. 자, 이거 무슨 호흡이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기 1번 과다호흡, 보기 2번 호흡곤란이었어요. 답은 호흡곤란인데, 자, 문제가 거기가 그게 있잖아요, 표현이. 환자가 과다하게 호흡하면서 이 표현이 써버리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과다호흡 찍어버리는 학생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부호흡근의 사용. 요 표현이 있으면, 이거는 호흡곤란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에 과다호흡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를 무시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체인스토크 호흡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임종시 호흡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고요. 무호흡과 과다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호흡을 멈추셨다가 갑자기 호흡을 빠르게 몰아시다가 그다음 호흡을 멈췄다가 몰아시다가 이게 반복되는 호흡 양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체인스토크 호흡이라고 부르고, 임종 전에 직전에 나타나는 호흡 양상이라서 보통 환자가 이런 양상을 보이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임종시 호흡이 뭐다? 체인스토크 호흡.
자, 그 다음에 이제 쿠스마우로비에. 자, 쿠스마우로비의 경우에는 당뇨 환자나 심부전 환자에서 나타나는 호흡 양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깊고 빠른 호흡 양상을 보이고 있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특징이 입냄새, 구취로 과일향이 나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과일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뭐 단냄새, 뭐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죠. 단냄새 같은 느낌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하자니 과일향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부전 환자,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체내에서 신장에서 암모니아를 배설을 잘 못합니다. 암모니아 배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혈액을 돌고 우리 피부를 돌다 보니까 우리 피부 쪽이 그 암모니아 색깔이 노랗죠? 소변 색깔 노랗잖아요. 피부가 노랗게 되죠. 그게 황달인 거고, 암모니아가 이제 구취 형태로 나타나면 우리가 그 아세톤향 뭐 이렇게 교재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교재를 보면 사실 아세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대놓고 암모니아 냄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시험 문제에 보면은 아세톤향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과일향, 그다음에 신부전 환자에게서는 아세톤향이 난다, 뭐 이런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실게요. 그게 쿠스마우로비다. 실제 시험에서 이 두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자주 보이는 녀석들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무호흡은 중단 상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정상 호흡, 요거 나머지는 전부 비정상이에요. 그죠? 지금 다음 중에서 비정상 호흡을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쿠스마우로비 들어있는데 요걸 갖다가 그냥 정상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니 그 이미지의 착각이겠죠. 그죠? 이제 순간 이미지 착각되면서 비정상 호흡, 이걸 정상 호흡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자, 얘는 다 비정상이에요. 임종시, 그리고 환자분에서 나타나는 호흡 양상이잖아요. 정상인에게서는 이런 호흡 양상 안 보여요. 그래서 다 비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흡 용어 정리하실 때 우리가 환기 공부할게요. 자, 환기는 아까 제가 공기를 들여마셨다가 내뱉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착각,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착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호흡은 우리 폐포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호흡, 가스교환, 조직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교환, 요 두 가지 산소 공급하는 우리 에어홀 같은 거, 요걸 우리가 호흡이라고 불렀던 거고요. 산소가 들어왔다가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과정,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뭐라고 부르는 거? 환기. 자, 두 번째, 이 가스가 이동될 때 이 방식은 세포의 이동 기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용매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기전이었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있는 곳에서 산소가 적게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면 확산이라는 세포의 이동 기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학습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체크해놓고 가시는 게요. 이제 우리가 기도 내 청결 기전, 우리 기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일단 기침부터 찾으세요. 우리가 뭐 흡인, 석션, 진공 청소기를 제 기도 내에 넣어가지고 제 기도 내 객담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제 기도 내에 이렇게 카테터 이런 거 집어넣는 것 자체가 저한테 심각한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기도 내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좋지 않다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침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보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안 되면 흡인이나 뭐 다른 방법을 찾아가시는 거겠죠. 가장 좋은, 가장 강력한 기도 내 청결 기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뭐 찾으시면 돼요? 기침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D라인 송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준비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